염상섭의 만세전 들어갈게요. 하기 전에 선생님 중요한 거 필기 한번 하고 갈게. 염상섭의 만세전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호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열호형 구조라고 적어보세요. 이 열호형 구조를 작가가 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지식인이에요. 이인화라고 하는 인물인데 나로 나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얘가 어디에 가 있어요? 동경에 유학 가 있어요. 동경에 유학 갔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급히 조선으로 귀국을 하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오는 방법은 일단 뭐를 타요?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까요?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오면 다시 뭐를 탈까요?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망치듯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동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이런 구조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보세요. 동경에서 부산으로 오는 과정은 배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선생님 고1 때는 이 지문을 보여줬었어요. 배 안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어디였을게요? 그렇죠. 맞아요. 배 안에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이 아니라 목욕탕에서 내가 처음으로 조선의 현실을 듣게 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좀 있는 집에서 자라서 공부만 하느라고 조선의 현실을 몰랐는데 목욕탕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순진한 노동자들을, 농촌의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팔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격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 안에서 느끼는 거 뭐예요? 조선의 현실을 한번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는 이제 뭐를 타고 가냐면 기차를 타고 가요. 이번에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지문은 이 지문이 실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경에서 부산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그 목욕탕 안에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형 구조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 지식인의 의식 각성 과정, 현실을 자각해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두고 깜짝 놀라서 들은 이야기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구조로 돼 있고 부산에 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마찬가지야. 기차에서도요. 일본에 아부하느라고 굴종적이고 굉장히 비굴한 우리 민족의 모습 그리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끔찍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마지막에 조선을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묘지다.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제목이 묘지였는데 나중에 만세전으로 바꾼 거죠. 여러형 구조를 택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지식인의 현실 각성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하면서 자아를 각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오는 동안에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보여줘요? 사실적으로 보여주게 돼요.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요. 이게 염상섭이 가진 문학적인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방법이 어떤 구조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일단은 들은 것을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관찰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플러스 주인공의 뭐를 가져와요? 내면의식, 생각.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은 거나 본 거를 그대로 제시해줘요. 이때가 굉장히 사실적이겠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은 이 부분이에요. 좀 어렵고요. 요거 보고 나면 선생님이 자체 교재의 외부 지문을 통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문을 하나 보여줄 거고요. 또 다른 지문 하나 보여서 토탈 EBS에 있는 지문 한 지문, 자체 교재의 세 지문, 그래서 네 지문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EBS 지문이에요. 난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EBS 프린트 지문을 지금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선생님 최소한의 힌트만 주고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독해력이 중요해요. 어렵다고 다시 여러 번 지금 미리 강조합니다. 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끄고 굉장히 빨리 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나가 나오니까 1인칭 시점인가 보다.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나 역시 누가 듣지는 않는가 밑줄 그으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제의 억압과 감시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혹시 듣고 내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누가 듣지는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중요하지 않아 수식어 빨리 보세요. 일본 사람 하면 보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일제의 억압과 감시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김천에서 나하고 같이 오른 그랬으니까 지금 기차를 탄 거예요. 김천에서 나와 같이 기차를 오른 양복쟁이 편을 올려다 보았다. 양복쟁이 편 밑줄 그으니까 지금 누가 보여요? 일본 사람 한번 보이고 양복쟁이 한 명 보이고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 혹시 오해받는 거 아니야 하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거예요.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으니까 사실은 오해받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감시받는 상황이면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도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일제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수가 있죠.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공동묘지 네모하고 색칠하세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적어놓으세요. 공동묘지법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공동묘지법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조상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선조가 돌아가시면 한 명 한 명의 묘지를 정성스럽게 썼는데 이렇게 하면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동묘지 만들어서 한 번에 다 매장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는 지금 공동묘지법에 대한 반발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보게 될 거예요. 정말요? 내지 밑줄거, 내지가 일본인 건 다 알 거예요. 많이 봤어요. 정말요?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 밑줄 그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나 좀 있는 사람은 다르겠죠. 어떻게 조상을 공동묘지에 모실 수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안 그러겠죠?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대답이냐면 나의 대답이야. 지식인의 대답이야. 나의 대답. 물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 밑줄과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남은 아마 목구명파라든가 갖다가 묻고 목패라든지 비석을 세우지, 그렇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아니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타지나가는 이 세상에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공동묘지법에 대한 반감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이걸 읽으면서 공동묘지법이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동묘지법을 거부하는 조선인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조상을 공동묘지에 모셔요? 그러면 안 되죠. 크게 산소 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야, 일본은 화장도 해.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땅덩어리가 없던데 죽은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타지하다가는 이 세상에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서 얘는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반감은 없는 거예요. 지금 비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무지한 전근대적인 조선인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각하게 해서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뭐예요? 일본에 대한 의구심이죠. 얘 지식인 맞아요. 그래, 공동묘지 쓰는 것까지는 맞아. 그건 올바라. 왜냐하면 땅덩어리 좁은데 뭘 그렇게 산소를 크게 해. 그래서 공동묘지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땅을 아껴서 남은 땅은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일제가 우리를 수탈한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지식인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여 보았다. 아니 그리고서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모나 처자가 죽었다고 해서 금세로 살라야. 살은다는 것은 불사른다. 바로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화장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집 산소를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전근대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 너의 말이 맞기는 맞아. 죽은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는 건 옳지 않긴 하지 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뭐에 대한 반대예요? 공동묘지법에 대한 반대가 되는 거죠. 나의 이야기입니다. 별표. 나의 생각은 곧 작가의 생각이기도 해요. 화장 밑줄거. 아니 화장을 지낸다기로 무슨 상관이 있겠어? 화장도 상관없어. 아니 예전에 애급 밑줄거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씨는 높은 사람의 계급의 사람들은 방부제를 쓰고 나무간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에까지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두었지만 이거 전부 다 잘못된 생각 아니?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 되지 않았니?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 밑줄 그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비단이에요. 죽은 송장에게 비단을 입히고 100평, 1000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미 끓였으니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라고 해서 나의 비판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인다운 모습이에요. 비판적인 태도예요. 동상을 세우면 뭐라고? 송덕비를 세우면 죽은 다음에 무엇에 쓴다는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장군 메모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인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게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장군인데 심지어 무슨 장수냐면 갓장수예요. 갓을 파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갓을 쓰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도 같이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앉아있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아있다. 그 다음 별표 3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난이도 상이다. 하여간의 부모를 생사 장례할 때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거 할 때 예식칠, 예로서 받들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 없어요. 예를 갖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색칠, 본질이 뭐래요? 공경하는 마음 색칠,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 공동묘지법 네모하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건데 이게 뭐가 중요해? 죽은 다음에 잘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나가 말하는 거죠.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근본 정신 밑줄 그세요. 머리가 가리키는 말일까요? 공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정성 같은 거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칠해를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외화나 자랑하고, 외화 한자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야, 달라 아니야. 외화나 자랑하고, 음더, 조상에게 잘하면 복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조상에게 잘하면 복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바라는 것은 우스운 수작 색칠. 얘가 지금 비판하는 건 뭐예요? 공동묘지법이 아니에요.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의
근대적인 사고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스운 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소.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니?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좀 직시해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인다운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려운 속담이 나오죠. 밑줄 그세요. 염통 밑에 쥐 쓰는 줄은 모른다. 밑줄 그세요. 속담이죠. 염통 밑에 쥐 쓰는 줄은 모른다는 원래 어디에 속담이냐면 선생님 보세요. 손톱 밑에 가시가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쥐 쓰는 줄은 모른다가 원래 풀 버전이에요. 손톱 밑에 가시가 드는 건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느껴도 염통 밑에 쥐 쓰는 건 염통 밑에 파리가 알을 낳는 거예요. 뭐가 더 끔찍하고 심각한 거예요? 염통 밑에 파리가 알 낳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우리 몸속에 내장에 파리가 알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알아도 진짜 심각한 것은 모른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사소한 것, 손톱 밑에 가시가 쓰는 것은 뭘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공동묘지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거나 신경 쓰고 진짜 심각한 염통 밑에 쥐 쓴다는 것은 바로 전근대적인 사고, 또 더 나아가면 지금 현재가 일제치하라는 거, 이런 것은 왜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값 살릴 것 다 값 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것부터 염려하고 앉아있을 때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정신 차려라.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보세요.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선의 현실 어떤 상태? 전근대적이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공동묘지법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을 보고 알려준 거예요. 공동묘지법 반대할 일이 못 된다. 그거 왜 뭐가 중요한데 죽은 뒤에. 정작 심각한 문제는 묘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내가 지식인적인 어조를 가지고 비판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갔지? 그 다음 중리학 가볼게요. 어렵다고 쌤 이야기했어. 나 동그라미 계속 1인칭 시점이야.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 네모, 차에서 내려서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차에 있었고요. 이 차가 기차예요. 기차에서 내려서 플랫폼 네모하겠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어요. 근데 기차가요, 지금처럼 한 번에 슉 하는 기차가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기차가 올라오면 어떤 역에 정차를 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주면 나가서 얼마든지 밖에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플랫폼 밖에까지 내렸다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중인데 기차가 잠깐 정차해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볼 거예요. 역시 이것도 뭐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조선의 현실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어요. 그동안에 눈 밑줄거 겨울인가 봐요. 눈이 서너치나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뜸하나 뼈에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리었다. 굉장히 추운가 봅니다. 맨 끝에 달린 찻간 앞을 지나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차창실 네모하겠습니다. 차장실이 보여요. 여기에 얼굴이 해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정 방한모에 쇼미톡이 좁은 옥색 두루마리를 입고 있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 밑줄거 헌병 마주보며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환히 보였어요. 자 볼까요? 나가, 나인, 화자각, 나인, 관찰자가 관찰한 게 지금 뭐냐면 차장실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어요? 3명의 사람이 있죠. 2명은 뭐예요? 조선의 청년이고요. 1명은 지금 헌병이에요. 그런데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뭐 같대요? 아마도 형제일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헌병을 보았더니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보조원은 아니요. 이것이 분명하다. 무슨 말이냐면 헌병도요 계급이 있기 때문에 권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보조원이 아니고요. 진짜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헌병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해석할 때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검문 받느라고 비굴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인지 아니면 이 두 청년은 조선 사람이었잖아요. 혹시 스파이나 밀고자여서 누군가를 밀고 하느라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나의 생각.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세 사람 밑줄 그세요. 누군지 알겠죠? 2명은 조선 청년, 1명은 일본 헌병이었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밑줄 거 무어라고 속살거리는데 청년들의 모습을 봤더니 색칠, 이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웃는 낯빛,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려 있는 것은 공포, 별표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인의 모습인 거죠. 어설프게 웃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굴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경련적으로 뒤틀리면서 공포가 어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스파이는 아니군.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검문 받는 건데요. 아마 끌려갈까봐 비굴하게 굴종적으로 있는 모습을, 우리 조선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파이는 아니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최소한 밀고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발길을 돌이켜서 목책을 막은 입구 네모합니다. 점점 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내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댕그레한 속으로 한가운데 난로랍시고 놓고 그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워둘 지경이면 착간으로 들여보낼 일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헌병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검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추운데 밖에서 하고
하고 있어서 차라리 착간으로 들여보내줄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로 옆을 힐끗 보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 밑줄 그세요. 조선인일 거예요. 뭔가 죄를 지어서 결박을 지은 범인이 될 사람이 지금 오르며 노르르 떨면서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있고 그 옆에는 순사 셋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는 무심코 외면을 했는데 그중에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아마 머리를 막 흐트러뜨린 산발을 했을 거예요. 떼덩이가 된 치마 저고리에 매무시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네가 보인 거죠.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조선의 모습인 거죠. 젊은 여편네도 지금 역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역시 포승을 지어서 묶여있어요. 앉아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마 뭔가를 어쨌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한 듯한 눈으로 왜 부러워하겠어요?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이잖아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까 등 뒤에는 쌕쌕 자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 나와서 묶여있고 이 추운데 함대에서 지금 검문을 받고 있는 거죠. 여자의 이런 모습을 보니 나는 가슴이 선뜩하여 뭔가 마음이 아팠겠지요. 얼이 빠져 서 있었다.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릴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동안 그 여자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두 청년의 모습, 여기 나온 여인의 모습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일제치하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일제치하 조선의 현실이죠. 조금 더 밖으로 나가볼게요. 정거장 문 밖 네모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싹바싹 밟으며 큰 길거리 네모 여기까지 나아갔어요. 여기 지금 A로 묶여 있으니까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정보 독해 정확하게 하자. 큰 길거리로 나가니까 7년 전 밑줄 그세요.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때, 그러니까 나는 7년 전에 일본 유학길을 떠났던 거예요. 오정 때 대전 네모,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이 시가가 변하였다. 질문합니다. 지금 역은 무슨 역이라는 걸까요? 대전역이라는 거죠. 이 대전역은 내가 언제 와봤던 적이 있을까요? 7년 전에 일본으로 유학 갈 때 여기를 왔었던 거죠. 근데 유학 가는 날 뭐 했을까요?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많이 변해서 그 점심을 사 먹었던 집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죠. 길 맞은편 쪽으로 쭉 들어선 것은 빈지들이었습니다. 빈지 밑줄 그세요. 아마 7, 8년 전에 그 동시에는 동네가 전부 다 뭐였겠어요? 대전역 근처가 빈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빈지라고 하는 건 과거예요. 내가 7년 전에 일본으로 유학 갈 때는 빈 땅이었는데 아이고 말하면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지금은 현재죠. 현재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 쫙 들어서 있는 거죠. 모두 보여주는 거게요. 장사를 하고 있는 주인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죠. 일본의 경제 수탈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건데 내 기분이 어때요? 괴괴하다, 처량하다를 통해서 지금 기분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변해버린 모습이에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서울로 가고 있는 기차에서 잠깐 대전에 기차가 정차한 거고요. 거기에 내려서 조선인들의 모습을 봤고 변해버린 시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 기분 씁쓸하겠죠. 그래서 소리만이 괴괴하고 처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14, 5쯤 밑줄 그세요. 14, 5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으로 일본으로 공부하러 간다는데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주던 그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립다. 주막집 주인 내외 동그라미 질문한다. 맞춰보세요. 나의 나이는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렇죠. 14, 5인데 지금 7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계산할 수 있겠죠? 20대 초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공부하러 갈 때 어떻게 갔어요? 혼자 갔었어요. 일본말도 모르는 상태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뭐 했었게요? 주막집에 들러서 뭐를 했겠어요? 밥을 먹었었는데 아마 나에게 그때 그 주막집 주인이 친절히 대해줬었는데 그것이 그립다라는 거죠. 지금 주막집 주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죠? 지금은 변해버렸고 신식 일본식 상점만 들어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다시 이제 기차역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나갈 만큼 나갔다 돌아오는 거야. 다시 들쳐 돌아오며 아마 돌이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쳐 돌아오며 보니 착간에서 무슨 대수색 세모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느껴지죠? 일제치하의 억압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못 들어가고 기차 밖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결박을 찍은 여자는 아까 기억나죠? 아기 업은 여자. 아기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아니 나빴네. 젖이라고 먹이라고 좀 풀어줄 일이지 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 옆에 시퍼렇게 얼어앉은 순사가 불쌍하기도 해요. 순사는 일본 사람이겠지만 얘도 옆에서 같이 떨고 있으니까 불쌍하지만 밉기도 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목책 안 네모아에서 다시 점차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건너다 보니까 아까 차장실 속에 있었던 누가 있었죠? 순사
헌병 한 명과 조선 청년 2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까닭없이 색칠, 나의 심리 중요하죠? 처량한 생각 색칠, 가슴에 북받쳐 오르다가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 세모하겠습니다. 일제의 억압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의 얼굴 색칠, 조선인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마치 뭐 같다고요? 색칠? 시든 배춧잎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굴종적인 모습이에요.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전부 다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아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 뭔지 알겠죠? 일본에게 아보하고 굴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니까 가엾기도 하고, 나는 뭐도 느끼게 해요? 연민도 느끼지만 분이 치밀어 올라서 울분을 동시에 느끼는 거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관찰, 나의 생각,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치밀어 올라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데 조심하세요.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보고 현실 극복 의지가 있다, 의지적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어떤 의식이냐면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다 되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 안 네모하세요.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뭐라고 생각했대요? 색칠,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 뭐를 비유한 말이에요? 일제치하 조선의 현실을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원래 원제목이 뭐였냐면 묘지였다가 3.1운동 직전이거든요. 배경이 1918년이에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아있던 자리 위에다가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면서 난로를 보고 있어요. 안 끝났어. 하나 더 있어. 중요한 거. 난로는 꽤 달아있어요. 난로 안에 불길이 오를 텐데, 불길이 어떤 모습이에요? 색칠,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라고 했어요. 얘가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여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일제의 침략, 야욕 같은 것을 투영해서 느끼는 거죠. 빨간 불빛이 막 타오르는데 그게 뱀의 혀같이 막 날름거린다는 것은 일제의 침략, 야욕 같은 것을 여기에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난포불 네모해 볼게요. 원래 난포불은 따뜻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난포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지만 색칠,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누르는 것 같다. 별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일제의 압력, 일제의 억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춰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그시 내리 누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제의 억압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얘가 수능에 나오잖아요. 읽다가 독해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만세전은 뭐도 잘 나오냐면 팩트를 체크하는 것도 잘 물어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어디에 갔었고, 무엇을 봤었고,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만 있나요? 프린트에? 오케이. 자, 이번엔 선생님이 자체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교재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번엔 선생님이 자체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얘들아, 만세전 재미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재미가 한동안 계속 없어요. 그 다음 뭐 나오냐면 작품이 일제치하의 또 꿀꿀한 이야기를 하는 고향이 나와요. 그 다음 또 일제치하의 꿀꿀한 이야기를 하는 사촌이 나와요. 그 다음 진짜 꿀꿀한 비 오는 날, 뭐죠? 뭔지 알아요? 6.25 전쟁 중에 계속 비 와가지고 그 우울한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한동안 진짜 우울해요. 그래서 고3은 만세전 고향하고 사촌하고 별을 한다하고 비 온 날 일단 건너뛰었어요. 비 온 날 하기 너무 우중충해서. 그래서 줄로 넘어가고, 어쨌든 고3은 다 끝났어요. 고3은 어제 극수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하고 권수 차이가 3권 차이가 나네요. 3권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속도의 수업 속도가 곱하기 3배속이라는 이야기죠. 믿기지 않지, 그치? 1학년도 믿지 않아요. 니네 속도에 곱하기 2배를 고2가 하고 있다 하면 걔네들도 믿지 않아요. 너희들도 믿지 않지, 그치? 자, 이번에 만세전 자체 교재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자체 교재에서는 EBS에서 없었던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는데, 이 지문은 선생님이 고1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번 독해해 볼게요. 선생님 봐. 수특이 실려있는 지문이 이 지문이에요. 선생님 자체 교재를 가져온 것은 앞으로 가서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동경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 안에서 목욕탕에서의 지문인데, 역시
역시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직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 촌 밑줄 그세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조선이에요. 이 부분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야. 조선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막 조선에 마치 막 야만족처럼 보는 거예요. 거기 위험하지 않니? 사람 살만 안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 밑줄 그세요. 그럼 등장인물 머릿속에 생각해. 시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조선에 처음 가요. 또다시 입을 벌렸다. 아유 뭘요. 어딜 가든지 염려 없어요. 생번 밑줄 거. 야만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을 지금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걔네 야만이긴 해요도 요보. 요보는 뭐냐면 조선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조선인들은 아유 그래. 가는 곳마다 순사 세무하겠습니다. 헌병 세무하겠습니다. 일제치하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유 그들 코나라 꼼짝도 못해. 걱정하지 마. 그러고 보면 일본 사람인 데라오치상이 참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하죠. 매우 감격한 모양이었다. 아니 그런데 조선에 왜 가는데요?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게 뭐예요? 밑줄 왜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해주는 사람이 어우 할 거 많아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요새 돈 몰 것 밑줄 그세요. 돈벌이 하나 할 것이 딱 있대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돈벌이냐면 자본도 없고 힘도 안 들고 돈은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말할게요? 세무하겠습니다. 표독한 위인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머릿속에는 시골자가 있고 시골자가 물어보고 표독한 위인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이 인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독하게 생긴 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표독한 위인이 충동질을 하고 있는 수작이다. 그런 벌이가 있어요? 완전 막 갑자기 흥미가 확 당기는 거죠. 그렇죠? 촌뜨기 선생 네모하겠습니다. 아까 누구랑 똑같을까요? 시골자랑 똑같은 인물이죠. 이야기를 듣고 큰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는 기대와 호기심 밑줄과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거죠. 하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인 것으로 보아서 나는 쳐다보지는 않고 이야기만 듣고 있나 봐요. 지금 상황은 목욕탕 안에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한번 해볼래? 누가 말했겠어요? 표독한 위인이 말했겠죠.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면서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 악독하다는 판단은 내가 한 거죠. 그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띄고 한참 마주보다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유 시골에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 편하고 재미있고 돈도 실컷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의 같은 것 같은 촌뜨기 내보 아까 얘기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시골자지요. 그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오 하다뿐이겠어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점점 넘어오는 거죠. 다시 표독한 위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돈이 아주 안 드는 건 아니야. 미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야. 얼마가 필요하냐면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 밑줄 거. 이 직업을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양복 한 벌 정도 장만해야 되는데 너는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면서 너는 신분이 보장되니까 보증금은 필요 없겠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딴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 싶어서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면서 혹이 만장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까 표독한 위인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1편 촌뜨기는 그 말을 들은 촌뜨기는 완전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양복 신사, 양복 입고 하는 일이라고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데 속으로 아주 해하는 기색이다. 좋아하는 기색이다. 그러나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쉽게 얘기해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듣고 있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는 아까 그 촌뜨기랑 똑같은 거예요. 한층 더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아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의 두세 사람이 들을까봐 꺼리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서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얘들아 시점이 뭐예요? 지금 선생님 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좋은 점은 나의 내면을 이야기하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지금 뭐로 나오는 거예요? 추측으로 나오는 거잖아. 아마 그러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훌륭한 직업이 도대체 뭔데요? 어디 있단 말이요? 누가 말할게요? 이번에는 색칠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 색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목욕탕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불러보세요. 시골자, 그 다음에 표독한 위인, 그 다음에 시골자의 동행, 그리고 나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드디어 나왔네. 욕탕 네모하고 별표 색칠. 요 두 글자를 못 찾으면 시험 볼 때 여기가 어디인지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죠. 뭐예요? 동경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 안에 있는 목욕탕이에요. 난 여기에서 처음으로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아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면서 그 친구가 물었다. 그자가 누구겠어요? 아까 그 표독한 위인이에요. 충동질을 한 사람.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나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면서 목욕탕이니까 밑줄 한 번 목욕탕을 휘 돌아보다 보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이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번 더 목소리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 어떤 인물이게요? 굉장히 용의주도한 인물이죠. 누가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나? 굉장히 주도 면밀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표독한 위인. 그래서 아무도 안 듣는 거 맞지? 확인하고 심지어 목소리를 낮추어서 성격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그 직업 이야기 들으면 완전 충격적이죠. 볼까요? 누워서 떡 먹기야.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밑줄 그세요. 보통 어디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뭔가를 해온다고 이야기할 때는 물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해온다는 게 뭐냐면 조선의 노동자들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 밑줄 거 세 번째 가서 해오는 건데 내지 일본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 밑줄 그세요. 아까 조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조선인들을 붙들어 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지금 즉 조선의 쿨리가 누구냐면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선의 노동자를 빼오는 거야. 농촌 노동자 밑줄거 이거를 빼내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평안도에서 빼오는데 그중에 경상남도가 제일 쉬워. 이 얘기는 경상남도 사람들이 가장 순진하게 잘 넘어온다는 이야기겠죠? 하고 웃는 거죠.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었어요. 아니 그래요? 아니 조선의 농꾼들이 일본에 가서 그런 공사 일을 잘들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알 바 있겠어요? 그냥 하여간 요번은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선생님이 아까 쿨리가 노동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통 어느 나라의 노동자를 가리키는 거냐면 인도나 중국의 노동자를 보통 가리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요번은 조선 사람들은 일은 잘하고 또 인도나 중국의 노동자만은 못해도 힘든 일을 잘한 데다가 삭전이 허라니까 어때요? 월급은 조금만 줘도 된다는 거예요. 안성맞춤이지. 물론 처음에 데려갈 때는 감언이설로 꼬신다는 거예요. 품삯 많이 줘. 월급 많이 준다. 일은 들어놓아 떡 먹기가 되게 쉽다 하고 거짓말로 푹 삶아야 하지만 그래도 갈 때 노자 주지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지 빚까지 갚아주면 아무런 놈이록서니 따라 나설 놈이 안 따라 나설 놈이 어디 있겠어? 다 따라오지. 그런데 한번 가서기만 하면 어때요? 한번 일본에 팔아 넘기기만 하면 전차가 뭐겠어요? 절차 같은 거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도간에든 쥐지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일이 고되든 품이 허라든 고사하고 굶어 죽는다고 하기로서니 방법이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크게 꼭 세하세요. 여기까지가 뭘까요? 관찰한 조선의 현실이에요. 여기서의 관찰은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기까지 들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나올 차례예요? 이제 나의 생각이 나올 거예요.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 만연하여 모집 방법의 비체까지도 도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고 앉아있는데 승객 밑줄 그세요. 또 한 번 승객이 올라탔는지 벼랑간의 욕객의 한때가 목욕탕에 사람이 와르르 온 거예요. 왁자지 거라고 들여 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몸을 움치기 시작했다. A 별표 이제부터가 뭐 나오는 걸까요? 여기죠. 바로 나의 의식이 나오는 거죠.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관찰한 거, 이거를 본 거, 이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볼까요? 이거잖아요. 여로용 구조를 하면서 보여주고자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인의 현실 인식 과정, 자아각성 과정이니까 이제부터 이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간다. 자, 목욕탕 안에서 조선의 현실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충격인 거예요. 22셋 밑줄 그세요. 지금의 나이가 22셋. 아까 봤죠? 나이 우리 짐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자, 22셋 땐 책상 도련님 색칠. 어울리는 한자성어 이야기하세요. 나는 책상 앞에서 글만 읽은 도련님이야. 현실은 몰라. 한자성어. 그렇죠. 백면서생. 무슨 뜻이에요? 얼굴이 하얀 선비. 현실을 모르고 방 안에 앉아서 공부해서 얼굴이 하얀 선비 좋은 말 아니에요. 나쁜 말이야.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나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놀라지 밑줄 그세요.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공부만 했던 거죠. 떠오르는 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어떠하니 가로 열어.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도 다만 심심파적 가로 닫으세요. 심심파적은 심심풀이에요. 나는 그동안 인생, 인간성 그리고 사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조선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봤자 심심풀이로 하는 탁상 공론 세모 이거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나마 내가 공부한 것은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그쵸 일종의 금수저잖아요. 그쵸 글자나 얻어서 배웠고 소설이나 들춰보았다고 해서 인생 밑줄거 자연 밑줄거 시 밑줄거 소설 밑줄거이세요. 이거 전부 다 배가 불러서 하는 투장질이요 수작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세모 자연 세모 시 세모 소설 세모
전부 다 현실과 동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인생을 논하고 인간성과 사회를 논했지만 전부 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거죠. 반성인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배가 불러서 투정지라는 수작일 뿐이지 실인생 색칠, 실사회 이면의 이면 색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진상의 진상 색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 지식인의 자기 반성이잖아요. 떠오르는 시 하나 없나요? 일제치하가 이런데 이렇게 쉽게 시나 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똑같잖아요. 무슨 시예요? 쉽게 쓰여진 시. 누구의 시예요? 윤동주의 시.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제치하인데 현실을 외면한 채로 이렇게 시나 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식인의 지금 자기 반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실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얼마나 결국 무엇인가 하려는 일이 도대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색칠, 불안색칠. 내가 앞으로 하려는 게 도대체 뭐지? 자조적이면서도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 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은 아까 들었던 이야기 속에 있었던 조선의 현실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완전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말이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했다는 것은 조선의 현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 조선의 현실이 이런 거죠. 그렇죠? 일제치하 소작농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이야? 라고 할 만큼 나는 귀가 번쩍했고요. 그만큼 색칠,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용 구조를 해가면서 조선의 현실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지식인이 각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에서 자랐고 그 이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다 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는 뭘까요? 조선의 현실을 정확하게 그려냈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일제치하의 비참한 삶인데 자기가 왜 가난한지 몰라요. 설렁탕이 먹고 싶은데 설렁탕만 하나도 먹지 못하고 죽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 소설이 뭐예요? 운수 좋은 날이죠. 배경이 언제야? 일제치하야.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조선의 현실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들이야. 그런데 조선의 현실을 자각했다는 면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뭐로 끝났어요? 도피로 끝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하고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또 다른 질문 한번 봅시다.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땡! 자, 칠판 보세요. 적절한 것은 뭐랬어요? 인물 간의 대립 X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감을 가진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물 간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공간 배경 밑줄 그세요. 공간 배경이 목욕탕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묘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려준 적은 없어요. 이야기의 긴장감 느껴지지 않아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의 주관적인 의식이 세밀하게 나오고 있어요. 4번 안 돼요. 정답 5번이죠. 관찰한 사실과 함께 판단한 내용. 선생님 볼까요? 얘가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바뀌어가면서 저술상의 특징을 물어봐요. 내가 목격한 거, 들은 거, 본 거, 조선의 현실,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번 정답 5번이에요. 이번에 가서 가장 적절한 건 물었어요. 시골자, 어수룩한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자신을 충동질하는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하고 싶어 하죠? 맞았죠? 시골자, 어리석다고 해도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의 부하라도 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인지 나의 추측이었잖아요. 여기서 안 되고요. 그가 눈치가 없나요? 눈치 완전 빠르잖아요. 싹 다 돌아보고 남들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용의 주도한 건 맞았지만 질문을 통해서 시골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골자가 그에게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거를 풀어가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시골자의 동행이 소심한지는 알 수 없어요. 정답 그래서 1번이죠. 3번 문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색칠, 조선에 처음 간다 색칠, 승객 색칠 이것으로 보아서 인물들은 여행 중 별표하고 적으세요. 여로형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주인공의 의식 변화 과정, 현실 각성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2번 지식인은 나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색칠, 작가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을 수 있겠군. 괜찮아요. 3번 뭐니 이게
풍자 X. 야, 염상섭하고 짝을 이루는 쌍벽이 누구예요? 채만식이잖아요. 채만식이 풍자, 염상식의 쌍벽은 객관적 사실주의 너무 중요하잖아요. 풍자 없어요. 등장인물의 허위의식 없어요. 청년들의 윤리의식의 부재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4번 농민들의 어려움을 저술한 부분을 통해서 조선의 현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조선인 노동자를 싼값에 일본으로 팔아넘기는 것을 보아서 비인간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정답 그래서 3번이죠. 마지막 4번, 그 다음에 5번까지 있군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전망했잖아요. 앞으로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불안과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랬으니까 맞았어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심적 갈등을 겪고 있죠. 나 그동안 뭐 한 거야? 내적 갈등이잖아요. 맞았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 책상물림이야, 책상도련님이야, 백면서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죠. 과거 반성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기대가 어디 나와요? 자신의 이상이 어디 나와요? 나는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조선의 현실을 보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예요. 낮잡아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정답 몇 번 말해보세요. 대답해. 대답할 때까지 쉬는 시간 안 줄 거야. 정답 몇 번이야? 4번 그자. 그자가 낮잡아 이르는 말이 아니야? 그럼 내가 이따 원장실에 앉아있을 테니까 나를 가리키며 야 그자가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낮잡아 이르는 말 맞죠? 자자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자가라는 말을 야 어머니한테 그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버지한테 그자가 그런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돼요 얘들아. 낮잡아 이르는 말 이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단어가 뭐예요? 기색이죠. 기색. 그래서 기색이란 단어 자체가 촌뜨기한테 붙어있다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색 자체는 뭐뭐하는 눈치다, 뭐뭐하는 분위기다 이 뜻의 객관적인 표현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놈이라든가 비속어 같은 것은 당연히 낮잡아 이른 말이죠. 정답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됐죠?